반갑습니다. JD 에듀케이션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첫 번째 프로젝트의 8단계 수행 절차, 두 번째 프로젝트의 조직도, 세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에 P&ID 작성 시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8단계 수행 절차입니다. 우리가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플랜트를 건설한다 라고 하면 1단계 사업 계획부터 8단계 프로젝트 종료까지 총 8단계의 수행 절차를 거칩니다. 엔지니어 분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인 피지빌리티 스터디 단계부터 기획팀이나 타부서의 요청사항에 조금씩 대응을 하다가 투자 사업 승인이 나면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는 TF팀이 구성되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4단계 설계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1단계로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란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 전 사업 목적 및 전략적 타당성을 작성하는 게 사업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첫 번째 추진 배경, 두 번째 시장 상황, 세 번째 기술 동향 분석 및 정량적, 정성적 목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회사는 A라는 제품 시장에 대해서 신규 진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신규 진입에 따른 이점에 대한 타당성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인 필요량, 두 번째, 전 세계적 공장의 개수, 세 번째, 각 공장별 용량 캐파시티, 네 번째, 1, 2, 3번이 현 시점 그리고 공장이 완료된 3, 4년 뒤의 시점을 예측해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1, 2, 3, 4번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 주시는데 이 안에는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목표가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되죠. 사업 타당성 조사, 피지빌리티 스터디입니다. 이 피지빌리티 스터디 안에는 원료 제품 수급의 예측 그리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플랜트 캐파시티가 산정되어지고요. 두 번째,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들어갑니다. 라이센스를 통해서 A 제품에 대한 공장을 구매한다고 하면 라이센스 조사에 들어가고요. 그에 따른 머티리얼 밸런스도 작성되어지게 됩니다. BFD, 블록 플로우 다이어그램, PFD,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작성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투자 비용을 파악해 줍니다. 그런데 이 투자 비용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35%까지 아주 러프한 투자 비용이 산출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1, 2, 3, 4번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들어가는데 이 경제성 평가는 인건비인 고정비 그리고 원료비인 변동비 등을 다 파악을 해서 최종 수익성을 판단해 줍니다. A 제품의 사업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A 제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일부 인원들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구매, 물류, 영업, 기술 조직의 각 파트별로 한두 명씩 1에서 2명씩 착출을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 공장은 어디다가 지을지 그리고 시장 점유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공장의 캐파시티는 어느 정도 할 건지 그 캐파시티에 필요한 원료량은 얼마인지 그 원료를 어떻게 이송할 건지 그리고 이송 방법에 따른 물류 비용 등 변동 비용을 산출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에 따른 유틸리티는 어떻게 수급을 할 건지 그런 다음 사업 부지 그리고 A라는 제품 생산을 위한 인허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베이직 라이센스를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할 건지 아님 타 회사를 통해서 구매할 건지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타 회사를 통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베이직 라이센스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A라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역, 니은, 뒤끝 회사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기역, 니은, 뒤끝 중에 어떤 프로세스를 사올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매 비용, 두 번째 오펙스라고 하는 운영 비용, 그리고 건설 시운전 시 지원 가능한 범위 등 장점, 단점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베이직 라이센스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항들을 파악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고정비, 변동비를 파악해서 경제성 평가에 들어가게 되죠.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투자 사업 승인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 사업 승인이 나면 TFT, Task Force 팀이 발족되게 되죠. TF팀 중에 가장 먼저 조직되는 파트가 프로젝트 관리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시작하자마자 프로젝트 관리 조직인 첫 번째 프로젝트 매니저, 두 번째 프로젝트 엔지니어가 착출돼서 팀에 들어오게 되죠.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부서, 그리고 프로큐먼트 구매 부서, 세 번째 컨스트럭션 건설 부서까지 모든 부서를 총망라해서 총괄하는 자리가 프로젝트 매니저 자리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엔지니어부는 일정 원가, 설계, 구매, 건설 등 핵심적인 사항을 관리를 하는데 위치가 가운데 이 부분에 딱 앉아서 엔지니어링 부서와 소통을 하고 프로큐먼트 구매 부서와 소통하고 건설 부서와 다 소통을 합니다. 각각의 부서와 다 소통하기 때문에 인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자리가 이 프로젝트 엔지니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단계에 따라 엔지니어링 부서, 프로큐먼트 구매 부서, 세 번째 건설 부서가 순차적으로 조직되어지게 됩니다. 이 엔지니어링 부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부서는 프로세스 공정, 배관, 개장, 전기, 기계, 토목, 건축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문적인 조직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 P&ID는 프로세스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가 주도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타부서, 배관, 전기, 개장, 기계, 토목, 건축, 타부서의 정보를 교차하는 허브 역할도 이 공정 엔지니어가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배관, 전기, 토목 건축, 기계, 개장 엔지니어 분들과 각각 소통도 하지만 개장에서 들어온 코멘트를 타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허브 역할까지도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작성하는 P&ID는 프로젝트 통제의 마이스트로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밸브에 직접적인 배관 표시인 직선을 연결하면 밸브에 직접 용접을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지만 밸브에 프렌지 표시를 하고 프렌지에 배관인 직선을 연결해주면 프렌지에 용접을 하세요라는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정하는 마이스트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두 번째, 3D 모델링 그리고 해잡을 거치면서 배관, 개장, 전기, 개장, 안전부서의 의견을 흡수해서 도면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교차의 허브가 됩니다. P&ID를 기준으로 기계팀은 장비 사양을, 배관은 자재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협업의 중심점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정 엔지니어를 기준으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개장, 배관 엔지니어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기계의 수정 사항이 발생을 하면 배관, 개장, 전기 쪽에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교차 허브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4단계 설계입니다. 설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기본 설계, 두 번째 상세 설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투자 사업 승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TF팀 안에서 설계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는 크게 기본 설계를 포함한 피드 설계,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상세 설계, 디테일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드 설계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 컨셉추얼 디자인, 개념 설계, 그리고 베이직 디자인, 기본 설계 이 두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피드 설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피드 설계가 완료되면 디테일 디자인, 상세 설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 페이지부터 피드 설계 때는 어떠한 문서들이 출토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피드 설계, 상세 설계는 어떠한 부분들이 다른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피드 설계 그리고 상세 설계의 차이점입니다. 피드 설계는 설계 뼈대를 잡는 단계로 P&ID의 7에서 80%까지 이 단계에서 완성되어서 상세 설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피지빌리티 스터디 단계에서 작성된 컨셉추얼 디자인 초안을 기준으로 피드 설계가 진행되어지게 되고 핵심 성과물은 P&ID입니다. P&ID를 기준으로 타 문서들이 파생되어서 기술 문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상세 설계로 넘어갑니다. 상세 설계는 피드 설계 때 작성된 문서를 기준으로 구매 그리고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운전성을 확보해 주시는데 조작성, 안정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AFD 도면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3D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3D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조작성, 안정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공성입니다. 공사의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피드 설계까지는 P&ID의 검은 선이 일직선으로 쭉 그어져 있었죠. 하지만 상세 설계부터는 3D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 일직선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시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상세 사항이 확정이 되고 도면화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세 설계에서 P&ID는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우리는 이전 챕터에서 P&ID의 5단계 진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진화 과정과 같이 시운전 후 에즈빌트 단계에서 100% 완성도에 도달할 때까지 P&ID는 5단계의 진화 과정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피드 설계의 주요 성과물이 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피드 설계의 주요 성과물은 각 파트별로 공정, 기계, 배관, 전기, 개장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첫 번째 공정에서는 디자인 베이시스, BED라고 하는 베이직 엔지니어링 디자인 데이터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 BED는 프로젝트가 시작 그리고 끝날 때까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입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유닛 오브 메저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위는 어떤 걸 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셔는 MPa 게이지와 MPa 앱솔루트 두 가지를 쓰겠다라고 명시해 놓으면 다른 압력 단위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강수량은 월 최대, 일 최대, 시간별로 최대를 이렇게 산정을 해놓고 건축 엔지니어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틸리티 컨디션도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인스트루먼트 가스, IA라고 불리는 인스트루먼트 에어는 서플라이 컨디션이 이 프로젝트는 0.63mpg에 온도는 15도씨의 IA를 공급할 거니 모든 배관들은 디자인을 0.99mpg 그리고 65도씨 기준으로 다 설계에 들어갑니다 라는 기준점이 이 BEDD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정 엔지니어는 프로세스 디스크립션, 공정 설명서를 작성하고 PFD,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 열민 물질 수지, P&ID 유틸리티 밸런스를 피드 설계 때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계는 뭘 작성하느냐? P&ID를 기준으로 이퀴먼트 리스트를 작성하고 데이터 시트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기계 설계 기준서를 작성하게 되죠. 세 번째, 배관 파트 역시 P&ID를 기준으로 플로 플랜을 그리고 PMS라고 하는 파이핑 머티리얼 스펙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파이핑 머티리얼 스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기 파트 역시 P&ID를 기준으로 일렉트릭 로드 리스트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에 대한 초안을 작성을 하고 전기 설계 기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파트 또한 P&ID를 기준으로 인스트루먼트 리스트, 로직 다이어그램, 개장 설계 기준서, 커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배관의 성과물 중 하나인 PMS, 파이핑 머티리얼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PMS는 배관 설계의 기준점입니다. PMS는 각 회사 혹은 플랜트마다 PMS를 구축해서 명확한 설계 기준을 수립합니다. 왜 플랜트마다도 PMS가 다를 수 있느냐? 베이직 라이센스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A라는 회사 안에 기업, 니은, 디귿의 플랜트가 있다면 기업, 니은, 디귿마다 다른 베이직 라이센스가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별도의 PMS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PMS는 PFD의 온도 압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배관, 파이프 머티리얼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PMS를 통해서 배관 설계의 일관성 그리고 배관 설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PMS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P&ID 라인 넘버상에 A093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팅입니다. A093은 알스메 150파운드의 카본 스틸이며 커러전 얼라운스 부식 여율은 1mm입니다. 그리고 A093은 CW 쿨링 워터 냉각수에서만 쓸 수 있는 배관 넘버입니다. 그리고 A093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면 디자인 설계 온도는 65도, 디자인 프레셔 설계 압력은 9.9바지로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이 A093으로 우리는 약속을 해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A093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라인상에 설치되는 프렌치들은 하프인치부터 24인치까지는 150파운드의 RF 타입의 프렌치를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5단계 구매 및 자재 조달, 6단계 건설 공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단계 구매 및 자재 조달의 정의는 설계 단계 결정 품목을 구매, 그리고 현장에 반입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전부 다 구매 및 자재 조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AFD, Approval for 디자인에서 작성된 구매 요청서를 바탕으로 구매를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현장 반입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구매 및 자재 조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매 및 자재 조달은 프로젝트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모든 배관 자재부터 시작해서 장치들까지 이 5단계를 통해서 구매되기 때문에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요. 프로젝트 손익에 직결되는 요소가 이 5단계입니다. 업무 절차를 보게 되면 구매 요청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 구매가 진행되고 나면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납기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작이 완료가 되면 그 업체에 찾아가서 최종 검사, 인스펙션을 진행하게 되죠. 그 다음 인스펙션이 통과되면 우리 사이트로 운송이 되고 마무리되어지는 이 업무 절차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매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롱 딜리버리 아이템, 두 번째 일반 아이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롱 딜리버리 아이템은 12개월 이상의 제작이 소요되는 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대형 컴프레셔, 두 번째 특수 반응기 등 이런 제작이 오래 걸리는 걸 롱 딜리버리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롱 딜리버리 아이템은 언제 발주로 나가느냐? P&ID IFR 버전이 나오면 우선 발주처에 얘기를 하고 롱 딜리버리 아이템에 대해서는 발주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아이템을 보게 되면 배관 자재, 밸브 등은 일반 아이템으로 분류가 되죠. 이 일반 아이템들은 P&ID Approval for Design AFD 단계에서 3D 모델링 이후에 배관 자재들은 발주가 나가고 현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단계 건설 공사를 보겠습니다. 건설 공사 Approval for Construction P&ID가 나오면 진행되는 건설 공사의 핵심적인 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손익을 보호를 해야 되죠. 프로젝트 일정을 어기게 되면 1단위, 하루, 이틀, 3일 단위로 우리가 물러줘야 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 건설 공사 시에 반드시 이 점을 막아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건설 업무를 보게 되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두 번째 컨스트럭션 슈퍼비전, 필드 엔지니어링,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죠. 그 첫 번째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는 현장 컨스트럭션의 주요 품질, 일정, 예산을 모두 총괄하는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스트럭션 슈퍼비전은 현장에서 컨스트럭션 슈퍼바이저 분들이 도면 기준으로 현장의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기술적인 자문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필드 엔지니어링은 현장 상황에 맞춰서 즉각적인 설계 변경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시공을 해보니 현장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업무를 필드 엔지니어 분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7단계 시운전 커미셔닝입니다. 도면상의 수많은 장치 그리고 배관들이 물리적으로 건설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제대로 그 합을 맞춰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대가 시운전 커미셔닝입니다. 이 시운전 커미셔닝은 총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1 기계적인 준공입니다. 우리가 MC라고 부르는 메카니컬 컴플리션입니다. 이 메카니컬 컴플리션의 도장을 쾅 하고 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상세 설계를 기준으로 모든 공사가 물리적으로 완료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배관의 압력 테스트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인허가가 종료되어야 되며 중요한 펀치,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펀치는 공장을 꺼야지만 수리를 할 수 있는 펀치를 중요 펀치라고 합니다. 이런 중요 펀치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스텝 2, 시운전 준비, 프리 커미셔닝, 그리고 단동 테스트라고 불리는 스텝 2입니다. 이 스텝 2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규격, 시방서 등에 준해서 설치된 각종 기기장치 배관의 세정, 세척, 퍼지가 완료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기로 본다면 와이어링, 그리고 메가 테스트, 모터 러닝 테스트까지도 전기 파트에서는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개장에서는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루프 테스트, 로직 체크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루프 테스트는 DCS 상에서 10%의 신호를 보내면 현장의 컨트롤 밸브도 10%가 열리는지 확인하는 게 루프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번째, 회전기기를 보게 되면 얼라이먼트, 메카니컬 러닝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되어야 이 프리 커미셔닝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스텝 3, 가장 중요한 스텝 3, 커미셔닝 시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단독 테스트, 각각 테스트했던 걸 이제 연동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단계가 이 시운전 커미셔닝입니다. 실제 원료를 투입해서 정상 부하에서 운전 개시를 확인해 줍니다. 100% 로드에서 최종 제품의 스펙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이 시운전 커미셔닝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드를 올리게 되죠. 이 로드가 100%다 도달했을 때 모든 항목들, 모든 스페시피케이션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게 이 커미셔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스텝 4 퍼포먼스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100%의 노드에 도달하고 나서 제품의 생산량, 품질, 원료, 유틸리티 사용량이 계약서 설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게 최종 퍼포먼스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통상 48시간 혹은 72시간 동안 이런 모든 항목들이 부합되어야 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성능시험, 퍼포먼스 테스트까지 끝나고 나면 최종 설계 문서들 그리고 벤더 프린터 세 번째로 테스트 결과까지 모아서 발주처에 송부하고 나면 이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8단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챕터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혹은 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